안녕하세요. 첫 수업하고 너무 오랜만이죠? 네, 한참 만입니다. 2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험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명절이 구정밖에 없죠. 설날 이후에는 공휴일도 무조건 수업합니다. 이 공휴일 같은 경우에 좀 땡겨서 하더라도. 네? 그 학원 여건에 따라서 강의실이 비어 있으면 오전에 하고 강의실이 안 비어 있으면 저녁에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안 빠지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우리 9월, 10월 과정에는 요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핵심적인 뼈대가 잡히고 나면 11월, 12월 과정에는 요걸 살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9월, 10월 과정에 빼먹을 거 빼먹고 그럼 아주 절묘하게 그 시간에 11월, 12월 과정에 그 시간에 또 빠져요. 한번 결석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월, 2월 과정에는 이제 그 문제만 나오면 틀려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제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갖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죠.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요. 자, 29페이지죠? 권리 행사의 한계. 그렇습니다. 자, 권리 행사는 원래 자유였었어요. 우리 자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유. 자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로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또 뭐가 뒤따라올까요?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 의무 이런 건데 내가 내 권리 내 마음대로 막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방임 국가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봤죠? 자유방임 이런 거요.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옛날 근대 국가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행사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유방임 사상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한 겁니다. 우리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유방임 사상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은 국가에서 임의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옆 사람 때립니다. 왜 때려? 내 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등이 생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조금 실수하거나 잠깐만이라도 방심했던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재산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잠깐 깜빡하면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옛날 그거 보시면 서부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갖고 싶으면 뭐예요? 결투하죠? 영화 못 보셨어요? 그래서 시계가 12번 때리면 꺼내서 쏘는 거. 1대1, 그죠? 요즘 말로 뭐예요? 맞짱이죠. 맞짱이고, 걔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결투. 결투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던 시대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행사하긴 행사하되, 지 맘대로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방임 사상에 의해서 지 맘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권리를 행사해라라고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는데 권리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행사해라. 그럼 너무 촌스럽죠. 그럼 공공복리가 아니면 그럼 지 맘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 서술 방식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모든 행동을 다 포괄해서 덮어 씌울 수 있도록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을 서술해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2조가 생긴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요. 의무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그럼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다 갖다 엮어 놓는 겁니다. 너는 이거 신의 성실에 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7시에 수업하기로 했으면 7시까지 오셔야 되죠. 근데 7시 10분에 왔답니다. 신의에 쫓아 성실하다고 보입니까? 아니죠. 제가 8시에 왔대요.
신의에 쫓아 성실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신의 성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모든 일을 다 신의 성실로 갖다가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법에서 처음에 생긴 거예요. 로마법에 악의 항변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로마법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과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재밌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로마법에 있던 그 내용이 프랑스는 말이죠. 프랑스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잠깐 볼게요.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두 사람의 문제죠.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대요. 그럼 저하고 둘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채무자고 우리 수험생이 채권자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채권을 저한테 행사해야 되죠. 옆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나요? 뒤에 분은요. 아름다운데 행사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사이에만. 왜 그럴까요? 우린 법적인 특별 관계가 있죠. 어떤 특별 관계가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법적인 특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법에서 신의 성실의 개념이 프랑스로 가서 입법화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어떡하라고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자, 이 말 뜻은 권리를 남용하란 얘기예요? 남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행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 거였어요. 그 로마법의 그 법 격언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약법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법이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권리 행사하는 것과 의무 이행하는 걸 같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독일에 가면서 독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법에다가 똑같은 말이.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자, 프랑스는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계약법, 채권법이 주로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죠. 그런데 독일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이 많이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때, 물권을 행사할 때, 이거 내 시계입니다. 제 시계요. 나중에 제 정체를 알면 제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거라고 제가 그랬죠. 이게 제 시계입니다. 이분이 가져가셨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돌려달라고 하죠. 저 뒤에 아름다운 분이 가져가셨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맞아 주고요. 누가 가져가든지 다 가갖고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내 거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라고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줄 거 있는데, 줄 거 있는 거 줬으면서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줄 거 있어서 줬으면서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뺏어오는 거. 이게 뭐죠? 권리 남용이죠. 그러니까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왜 이런 개념이 생겼냐면, 소유권을 중심으로 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계약을 중심으로 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데 독일에서는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도 의무 이행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도 좀 하고 독일 말도 좀 하는데, 프랑스 말의 말뜻이나
독일어의 말뜻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스위스에서 진해 민법을 만들면서 독일도 프랑스도 법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미국 가갖고 법학 박사 받아갖고 와서 그 사람은 놀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법학 박사 받아갖고 온 사람은 죽도록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 가서 행정학 박사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행정 쪽은 조금 약해요. 법이 좀 강한 편이고요. 자, 그런데 스위스에서 그래서 법을 보고 배우려면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독일법의 제2조 보니까 또 프랑스법의 제2조 보니까 의미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민법 제2조를 만들면서 1항, 2항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에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고, 독일 민법 제2조에 보면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걸 같은 의미인지도 모르고 스위스에서 1항과 2항에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굉장히 쪽팔렸겠죠. 나중에 학자들이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로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민법을 제정하면서 요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법은 독일식 편별법, 독일식 법 편찬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걸 판거식이다 뭐 이렇게만 알자 그랬잖아요. 판덱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법을 모법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쓰면서 2조는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스위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제2조에 요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그대로 2조에 신의 성실 이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죠.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스위스 애들이 급당황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창피하지 않고 이거 이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면 민법 제2조 1항은 채권법 영역에서 채권법이 많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특별 결합관계 있는 자 사이에 특히 유용하고, 2조 제2항은 법적 특별 결합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그 효용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채권법의 중심 이론이고 이거는 물권법의 중심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애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한 거죠? 한국의 법학 이론을 그대로 역수입을 했어요. 역수입해서 지네는 그때까지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져가더니 어쩌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꽃을 피워 갖고 오는지,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적 특별 결합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효용 가치가 크고, 이거는 법적인 특별 결합 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도 그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그걸 또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칙, 신의 성실 중에 2조 1항을 뭐라고 불러요? 신의칙. 2조 2항을 권리남용 금지다. 권리남용 금지 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법적 특별 결합관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효용가치가 크고, 이거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적인 특별한 결합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도 그 효용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의칙과 관련된 2조 1항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근대 국가 시대에 자유방임 사상에 의해서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권리 행사의 제한 요소인 거예요.
현대 국가로 오면서 자본주의의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도 지금 문제가 많죠. 빈익빈 부익부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요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공복리 복지국가 이런 개념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기는 행사하되 타인에게 손해가 가는 방식으로 또는 사회 전체에 손실을 끼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시면 자, 신의칙과 관련돼서 양쪽 가로 2번에 1번 보시면 법적 특별 결합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특히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디서 왔다고요? 스위스 민법이며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요.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사법관계, 우리 개인끼리 거래관계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 요소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도 행사할 때는 남용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하든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그러면 사법도 공법도 모두 신의 성실에 맞춰서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적인 기본 원리인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의 기본 원리다. 뭐가요? 신의 성실. 신의, 제 이름 뭐죠? 영. 신의 성실. 이름이 비슷하죠? 민법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밀려오죠? 웃겨요? 좋아요. 그래서요.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로 최초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 민법인데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서 민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우리 민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체계 전반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법관계에도 적용되는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 남용이고 의무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자, 신의칙의 파생원칙, 그래. 2조 1항의 파생원칙이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죠? 뭐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앉아서 대화할 때 어저께 드라마에 뭐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신의칙은 뭐고 신의는 뭐고 성실은 뭐냐 이런 얘기. 그럼 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토론이 이게 철학적인 토론이고 옆에서 봤을 때 보기와는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저께 어떤 연예인 이혼했대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품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된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파생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신의칙과 관련된 파생 이론은 3개 정도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선행행위에 역행하는 후행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의미 아시겠죠? A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A 아니고 어떻게 해요? B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행위는 신의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야?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일구이연하면 이부지자다 그런 얘기 있죠.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두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부지자다. 그럼 뭐예요?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사람이라면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죠. 어머니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죠. 어머니를 욕한다는 얘기는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금반언의 원칙이다.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모순. 자기가 A라고 주장했으면서 분리하면 B라고 다시 말 바꾸는 게 뭐야? 자기 모순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굉장히 많죠? 특히 저 여의도에 있는 시래기들은 이걸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가 좀 발달을 안 해요. 금반원의 원칙,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정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계약할 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있었던 그 사정이 당사자의 규칙 사유 없이 현저하고도 객관적인 변화가 생겨버렸대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나서 2달쯤 있다가 이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관념이나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이 될 정도래요. 그럼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럼 변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정 변경. 그게 신의에 쫓아 성실한 겁니다. 아니 조금 그냥 사정 변경됐고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정도 말고, 가격이 조금 오른 거 말고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계약 체결할 때 있던 그 가격이 이행기에 엄청나게 올랐다.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돈이야. 그거 한 50억이 돈입니까? 아니죠. 우린 만질 수 없으니까 우리 돈 아니면 돈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가 중요해요? 5만 원이 중요하지. 5만 원 아침에. 그쵸? 2만 원 주는데 2만 원 더 받아 갖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게 중요한 거죠. 50억 같은 건 우리 돈 아닌데. 판사들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가격이 나중에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죠. 사정 변경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그 파리 한마디 같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놔두세요. 조금 있다가 알아서 죽을 거예요. 내일쯤이면. 자 보세요.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예요.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법인이 또 다른 어떤 기업하고 어떤 은행 사실은요. 은행하고 거래를 합니다.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여러 가지 자금들은 어음으로 받는 수도 있죠. 현금으로 받는 수도 있고, 어음으로 받으면 그 어음을 은행 가서 할인합니다. 사채시장 가서 할인하면 이자를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할인을 해요. 할인을 하는데 법인의 재산을 초과해서 거래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 재산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네 개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네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계약. 그럼 이 사람은 보증계약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지가 뭐예요?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거래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데다가 대표이사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원히 대표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임을 해요. 그럼 퇴임을 하면 더 이상 대표이사예요? 아니요? 아니죠.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글씨를 왜 이렇게 쓰냐? 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죠. 그럼 이 보증계약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보증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있겠죠.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는 거지,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생겼다. 이거 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는 거래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본전할 수도 있는 거고,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계약을 변경한다.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고, 이런 정도 퇴직했으면 보증계약 새로운 대표이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도는 계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지만 금전적인 어떤 변화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실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효다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실효라고 하는 건요.
신의 측에 반해서 실효가 됐다는 얘기는, 자, 개념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아무 얘기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게 해놓은 거예요. 믿게 해놓고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이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신의 측상 권리는 소멸했다.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둘이 돈 받을 거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불쌍해갖고 돈 받을 거 그냥 에이, 내가 청구하지 않지 뭐. 이랬다고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주로 어떤 경우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는데 얘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출근을 안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출근 안 하는 이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부정행위를 저질러가지고 해고가 될 판인 거예요. 파면이 되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한전 직원이에요. 옛날에 한전 직원들은 뭐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직접 이렇게 점검하고 거기서 요금부가 다 하고 그랬었어요. 입력해가지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는 파면이 될 판인 거야. 근데 파면이 되면요, 공조직에서는 파면이 되면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징계가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고 의원 면직이 있어요. 그럼 파면이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해임이 되면 자기가 납부한 돈만 받아요. 근데 자기가 의원 면직이 되잖아요. 그럼 연금 대상이나 그동안은 퇴직금 누적 금액이 있죠. 이자까지 싹 다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여기다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파면 대상인데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는 거 있죠. 사직해라. 너 그러면 불문 경고로 묻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 생각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파면될 건데 공고사직을 하면 연금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을 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경고 치고 그 다음에 얘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하도록 해야 된다고. 사전에 뭐 했어요? 파면 안 시킬 테니까 어떡하라 그랬어요? 사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1차 징계위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럼 징계 절차가 이런 거죠. 1차 징계위원회에 안 나오면은 2차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안 나오면 그때는 당사자 없이도 징계 결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안 나왔으면 2차 해야 되죠. 2차 징계위원회 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사전에 뭐가 돼 있었어요?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얘를 공고 사직을 시킨 거예요. 사직을 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퇴직금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은 지금 없죠. 이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2차 징계위원회 안 했으니까 2차 징계위원회 왜 안 하냐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의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8년이 지납니다. 8년 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일 열심히 하겠죠. 그때 사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행위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인데 신의 측에 반한다. 뭘 근거로 하느냐? 실효의 원칙상 이 행위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기각이 돼버리겠죠.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일구 이혼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일구 이혼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제 판례가 되게 재밌는 판례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대리 쪽에서 볼 건데, 그래서 신의 측에
파생 원칙 중에서 금반연의 원칙 그거 나오죠? 일구 이연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거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참 비극인지 희극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고 연세가 79세 되셨어요. 79세 이렇게 되셨고요. 이분은 요즘 유행하는 뭘까요? 돌싱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적이고 뭐 이런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야. 돌싱은 어떤 분이죠? 돌아온 싱그래요? 그럼 혼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왜 돌싱이라고 부를까요? 지금 몇 분이 졸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또 정신 들 거예요. 왜 돌싱이라고 불러요? 에? 이혼해서? 아니요. 잘 모르시는 거야. 돌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요. 돈도 없어. 근데 부인하고 사별하든지 이혼하든지 했대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FA. 프리에이전트. FA가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포레비. 그죠? 한국말로 포레비예요. 포레비. 근데 이렇게 안 부르고 왜 돌싱이라고 불러요? 재산이 많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게 1등 신랑감이죠. 우리 사모님들 1등 신랑감이잖아. 나이 많고 재산 많고 명 짧고 최고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리스타 초이라고 꽃다방 미스체죠. 바리스타 채. 몇 살이요? 19은 너무 어려워. 28살 이하. 28 넘어가면 취급 안 해요. 민사에서는. 28 이하만 취급해요. 뭐라고 불러요? 오빠. 남자는 부르면 오빠요. 무슨 뭐 아저씨고 영감님 이런 거 취급 안 해요. 남자는 불렀다 그러면 오빠죠. 오빠라고 불러요. 여기는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 아들은 51살입니다. 실제 판례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 기본서에 보면 판례 기가 막힌 거 나와요. 제가 사례 설명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이요. 요거요.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판례입니다, 제가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거 다 판례인 거예요.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판례 공부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여기 옆에 가보세요. 전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할 때 꼭 옆에서 지어낸 얘기 같은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판례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옛날 얘기 듣듯이 잘 들어두시면 판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얘 몇 살이에요? 51살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던 거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외아들인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까? 아버지, 가지고 계신 것 좀 하나 좀 팔아서 나 사업 자금 좀 대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힘들대는데 이분 생각에는 지 엄마도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79세 아버지는 51살 아들도 아직 어리죠. 그래요. 지 엄마도 죽고 불쌍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 팔아주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해? 여기 못하게 하지 여기는요.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 오빠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죠. 이게 만화님 살아계실 때는 만화님 말은 무지하게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니까 요건 또 속병 생기면 안 되죠. 여기 말은 또 잘 들어요. 세상 섭리가 그런 거예요. 잘 들어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질 났죠. 성질 나니까 어머니 제사 때 와가지고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요거 30억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냐면 20억에 팔았어요. 팔면서 아버지 갑이고 나는 대리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대신해서 등기 관련 서류하고 인감도장하고 다 훔쳐다가 팔은 거예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뒷머리 잡고 쓰러지시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누구께 됐어요, 이제.
얻을 거 됐잖아요.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팔 때는 조금 찝찝하죠. 하지만 내 거 30억을 20억에 파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 걸 어떻게 30억을 20억에 파냐고.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권리까지 얘가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지위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 무효로 만들어서 30억 받아오면 딴 데 가서 30억에 또 팔 수 있잖아요. 받아오면. 그리고 얘한테 20억 내주면 되죠. 거기다가 이자, 손해배상 내 조금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 누가 팔았죠? 우리 집으로 지가 팔겠다고 해서 팔았죠. 그래놓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절대 이거 추인 안 했을 걸, 무효일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일구이연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요. 앞으로는 거리 나오면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28세 이하. 그럼 누구요? 네, 초이. 그래요. 바리스타 초이. 요즘엔 꽃다방 미스체 그러면 안 좋아해요. 다 바리스타 앞에 붙여야 돼. 영어로. 아시겠죠? 네, 바리스타 초이. 그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 지위에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 거절권 행사는 금반원이나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 보셨죠? 넘겨보시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 이랬는데 거기 복잡한 거 다 말고 거기 잠깐 들어보세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적 가치의 변화가 생겼다.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시키려고 안 해요. 말씀드렸죠? 요 경우에만 해줘요. 요 경우에만. 요런 경우에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구체적인 사건에 가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건은 없어요.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가서는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사건은 아직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너무 많이 한다 이거 판례를. 갑하고 을이 근데 이게 판례가 아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세상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2억짜리 매매 계약 체결했고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에요. 잔금 2억 줘야 되죠? 근데 안 준 거야. 계약금 2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잔금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잔금 기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9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9년 정도 지났으면 이거 한 10배 뛰는 거거든요. 2억짜리가 현재 얼마가 됐냐면 18억짜리가 된 거죠. 근데 9년 있다 와가지고 얘가 1억 8천 갖고 온 거예요. 1억 8천 갖고 와서 계약을 이행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갑이라 그러면 기가 막히죠? 9년 전에 오든가 왜 인제 와서 지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냐면 못 줘! 그게 소송이 된 거죠. 우리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행해 주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안 줘도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행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가격이 올랐다는 사정만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례가 금전적인 건 무조건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뭘 18억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 18억이면 우리 돈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우린 18,000원이 중요하지 남들 거 18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구청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구청인데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구청에 이렇게 관내에 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산 아주 멋진 산이고 여기는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산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서울을 뺑 둘르고 있는 그런 산인 거예요. 서울을 뺑 둘러서 이렇게 산이 있죠. 외곽적으로요. 여기 가면 뭐 수락산, 도봉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쪽에 삼각산 뭐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쭉 뺑 둘러가면서 있어요. 요 밑에 좋은 땅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매수인 을은 여기다가 이걸 넓은 이 땅을 불화받아서 여기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넓은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요.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전통 음식점, 막걸리 이런 거 파는 있잖아요. 이런 전통 음식점을 이렇게 쭉 넓게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요. 뭔지 아시죠? 네, 그래요. 이런 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뒷조사해 보면 학교 다닐 때 화장실 낙서 다 하신 분들이 이거 잘 뭔지 몰라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이런 걸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샀습니다. 이 토지를 불화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화받았을 때 52억에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 걸로 탁 만들어 놓고 3개월 후에 불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공공공지에 편입을 시켜요. 공공공지에 편입을 시키면 이 땅에는 이런 건 택도 없어요. 주민운동시설 아니면 물도 끓이지 않는 거 있죠. 팔면 뭘 팔아야 되냐면 뜨거운 물 갖다가 컵라면 정도 팔 수 있는 간이 매점밖에 안 돼요. 여기는. 무슨 여기다 음식점에다가 MOTEL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아니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52억에 팔아먹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이걸 공공공지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거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이 얼마가 됐냐면 2억 5천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을 같으면 눈이 튀어나오죠. 이런 무슨 개수작이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해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이 정도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뭘 50억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금전적인 어떤 변화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엔 계약을, 이건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지해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돈 같은 거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이런 정도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다. 근데 이것도 또 둘로 나눠요. 확정적 채무냐 불확정적 채무냐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 아플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프기 직전까지만 3개 정도만 돈 안 돼. 이건 돼. 이 정도만 이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뇌 다친다 그랬죠. 이게 안 쓰던 뇌 갑자기 돌리면 굉장히 많이 다쳐요. 여태까지 우리는 머리를 무슨 용도로 썼다 그랬죠? 모자 쓰는 용도, 베개 비고 자는 용도. 특정한 사람은 뭘로? 그러니까 벽에 못도 가끔 박았죠. 이렇게 지난주에 걸 아주 복습을 잘 하셨군요. 자, 그래요.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까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정도 보시고 권리남용 금지 있죠. 권리남용 금지는 지금 하게 되면 이건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요번 과정에서는 뺍니다. 가서 복습도 배운 것만 하세요. 요번 과정에서 뺄게요. 이것까지 집에 가서 저 인간이 왜 빼라 그랬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거진 불구 상태에서 오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이런 거 하면은 갑자기 다 암기해야 될 것 같고 머리 아파집니다. 아시겠죠? 사정 변경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 2조 1항 신의칙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2조 1항과 2조 2항은 똑같은 건데 표현 방법만 조금 달라요. 근데 판례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그리고 또 금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금년에 정답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안 건드릴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긴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31페이지에 7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적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야 우리끼리 거래하면서는 말이지 신의칙 적용하지 말자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한쪽 가로 2번 있죠? 한쪽 가로 2번 거기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를 한 자 스스로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일구이연하지 말아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예? 이거 금반원의 원칙이 뭐예요? 이거 일구이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구이연할 수 없다. 신의칙에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건데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제가.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나 강행 규정 위반한 행위에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구이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정반대의 효과를 주장했죠. 처음에는 뭐였다가 유효를 했다가 나중에 뭘 주장하는 거야?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뭘로 돼요? 유효가 돼버리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기는요. 근데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였는데 나중에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유효를 무효라고 바꾸는 게 뭐야? 신의칙 위반이죠. 처음부터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죠. 무효를 유효라고 말 바꾸는 게 신의칙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개념이 조금씩 잡히려고 그러죠, 이제. 아직도 좀 어려운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테마 6번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요즘에 법조문요. 네. 법조문 지금 제가 해설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직 법조문 볼 때 안 됐어요. 11월 달부터 보세요, 법조문. 네. 11월 달에 제가 법조문 해설집까지 조문이 있으면 그 밑에 해설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달아서 그냥 법조문만 보는 것보다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해설 달고 있어요. 조문 해설. 좀 쉬세요.